하녀는 주인 말 들어? 사위가 제 얼굴에 위스키 잔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그놈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평창동에서 가장 호화로운 빌라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끝났다. 박서연 부인은 대한그룹 사장인 사위 한민준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뜻하게 따라주었다. 그는 입술을 오므리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몇 번이나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하인처럼 보여요. 서연 부인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준아, 난 그저 너희 둘을 돌보고 싶을 뿐이야. 돌봐준다고? 그는 대리석 테이블에 와인잔을 콱 내리쳤다. 호박색 액체가 반짝였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기생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건가? 나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 너한테 빚진 거 없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만. 그는 일어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선고를 내렸다. 하인은 주인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그녀의 얼굴에 바로 던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평창동의 밤은 지상의 별들을 품고 있었다. 언덕 위, 견고한 벽과 세심하게 가꿔진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박서연의 빌라는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하나의 왕국이었다. 그 왕국의 심장인 다이닝룸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공간을 채운 모든 사물에는 시간과 안목, 그리고 흔들림 없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이탈리아 카라라 채석장에서 통으로 가져온 거대한 대리석 식탁은 그 자체로 차가운 역사를 품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간문화재 박 작가가 빚어낸 백자 그릇들이 달빛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갓내린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마저 짓누르고 있었다. 박서연은 말없이 찻잔을 채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흐르는 물처럼 느리고 우아했다. 찬물이 찻잔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소음인 듯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오랫동안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식탁 위에 도사린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위 한민준에게 머물렀다. 대한그룹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녀의 하나뿐인 딸 지혜의 남편. 그는 오늘 유독 날이 서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그의 몸에 맞춰 제작한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야망처럼 몸에 딱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더욱 불편하게 옥죄는 듯했다. 그는 1분에 한 번꼴로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힐끗거렸고 틈만 나면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마치 이 자리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자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초조함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조용히 딸에게로 향했다. 박지혜. 그녀는 온실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고 곱게 자란 난초 같았다. 맑고 순수한 얼굴에는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 불안감이 열게 서려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고 그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딸의 저 나약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남편 박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는 두 여자를 세상의 모든 악의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벽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서연은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완벽한 보호막은 때로 스스로 숨 쉴 능력조차 없는 가장 연약한 피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과장 승진권은 어떻게 되어가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힘이 있었다. 한민주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장모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자에 대한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장모를 그저 죽은 남편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세상 물정 모르는 채 우아하게 살아가는 부유한 미망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서연은 과거의 유물이었고 기획조정실장인 자신이야말로 대안에 빛나는 미래였다.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선명하게 숨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은 들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방금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 이 과장은 서연의 죽은 남편이 생전에 동생처럼 아꼈던 몇 안 되는 인재 중 하나였다. 그는 우직했지만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리가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를 자신의 라인을 구축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쳐내려는 것이 분명했다. 불안감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회사를 세운 남편의 유산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다. 서연은 민준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번지르르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허한 야망과 깊은 열등감을 그녀는 첫눈에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딸이 그를 사랑했고 그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성공을 갈망했다. 서연은 그 절실함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으리라 아주 희미한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한그룹의 심장부인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그것은 그녀가 민준의 인간성을 가늠하기 위해 내민 마지막 시험지였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은 장모와 아내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거만하게 전화를 받았다. 김 의원, 나야. 그래, 잘 되고 있어.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좋아. 내가 장소 잡아서 연락하지. 전화를 끄는 그는 마치 대단한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인맥과 수완에 감탄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성공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린 남자의 위태로운 모습, 남편의 유산을 발판 삼아 날아오르면서도 그 유산의 근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오만함. 서연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대감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닭이 세트가 놓인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맑은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구수한 향기가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정성과 보살핌의 향기였다. 서연에게 이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민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마지막 온기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21년산 위스키가 놓여 있었다. 호박색 액체는 그의 야망처럼 진하고 강렬했다. 서연은 위스키잔 옆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술이 과한 것 같아 따라왔네. 속을 좀 달래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어떤 꾸짖음이나
가르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순수한 염려와 배려였다. 그러나 민주는 그 배려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예민하고 뒤틀린 자의식은 서연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했다. 술이 과하다는 말은 네가 자제력이 없다는 비난으로 들렸고, 찻잔을 내려놓는 행위는 마치 하녀가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집이 서연의 집이라는 사실, 자신이 부잣집 사위라는 꼬리표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매 순간 상기하며 살아왔다. 서연의 모든 친절은 그에게 굴욕적인 동정으로 느껴졌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독하고 차가웠다.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이제 이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꼭 하녀 같지 않습니까? 제 집에 손님들이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집. 그는 의식적으로 그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이라는 선언이었다. 서연의 미간에 아주 엷은 주름이 잡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민준아, 나는 그저 너희를 챙겨주고 싶을 뿐이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민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서연의 평온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절 챙겨줘요? 아니면 제가 어머님 집에 얹혀 산다는 걸 상기시켜 주려는 겁니까? 민주는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출렁인 위스키가 대리석 위로 쏟아졌다. 지혜가 여보 하며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을 향해 있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대한그룹 기획조정실장 자리 제 힘으로 올라온 겁니다. 어머님께 빚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어떤 착각 속에 사는지, 얼마나 오만한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애초에 면접장 문턱도 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그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서연을 덮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이성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하녀는 주인 말 들어?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 한평생을 지켜온 자존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를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다. 그것은 패륜이었다. 하늘과 땅의 도리를 거스르는 죄악.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끔찍했다. 시간이 찰나의 순간 영원처럼 늘어났다. 한민주는 손에 쥔 위스키 잔을 온 힘을 다해 던졌다. 그의 팔 근육이 분노로 팽팽하게 긴장했고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다. 크리스털 잔은 그의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서연을 향해 날아갔다. 다이닝룸의 은은한 조명이 잔의 각진 면에 부딪혀 섬광처럼 반짝였다. 잔 안에 남아있던 호박색 액체가 공중에서 흩뿌려지며 금빛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것은 민준이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정확히 그 자신을 파괴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충격과 굴욕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배신감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촥!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얼굴 오른쪽 뺨을 강타했다. 21년의 세월이 담긴 위스키는 그녀의 피부 위에서 차갑고 끈적한 모욕감으로 흘러내렸다. 뒤이어
날아온 얼음 조각이 뺨을 스치며 날카로운 통증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잔 자체가 그녀의 어깨 부근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 가족의 관계가 서연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존중이 완벽하게 깨져버렸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고통과 무감각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잠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서서히 지워졌다. 마치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뒤 찾아오는 섬뜩한 고요함처럼 차갑고 단호한 무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끝났다. 민주는 최악의 답안지를 제출했다. 서연이 그에게 걸었던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오직 처리해야 할 목표만이 남았을 뿐이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지혜는 멍하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크고 무서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핸드백에서 곱게 접힌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떨고 있는 딸이나 숨을 죽인 사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비단 손수건으로 뺨에 묻은 위스키 얼룩을 말없이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공간을 압도했다. 얼굴을 다 닦아낸 서연은 더러워진 손수건을 아무렇지 않게 대리석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정원의 늙은 소나무를 향해 있었다. 저 소나무는 대한그룹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 서연의 남편과 함께 작은 연구실을 열었을 때 그녀가 직접 심은 나무였다. 나무는 부부가 회사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환희와 고난의 순간을 함께했다. 남편의 장례식이 있던 날 서연은 저 나무 아래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리고 오늘 저 나무는 또 하나의 역사를 목격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또한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창동 빌라의 공기는 전날 밤에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대신 기이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대리석 바닥을 수놓았던 깨진 유리 파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은 오히려 그 침묵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한민주는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밤의 일을 술기운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 정도로 치부하려 애썼다. 장모가 화가 단단히 나긴 했겠지만 하나뿐인 딸과 사위를 정말로 내쫓을 리 없다고 그 비현실적인 선고를 애써 무시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비는 신용을 하면 언제나 그랬듯 유약한 지혜가 중간에서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막연히 믿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박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나 편안한 홈웨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신구는 모두 배제한 채 오직 단호한 의지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낯선 위압감을 느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무슨 자선 행사라도 가시나 보군.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것을 아직 화가 덜 풀린 탓이라고 편리하게 해석했다. 서연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굳게 닫힌 빌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 밖에는 칠흑같이 검은 제네시스 G90 세단이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운전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차에 올랐다. 민주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죽은 남편 돈으로 호강하는군. 기사 딸린 고급 렌터카 하나 빌려서 다니고 말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서 있는 세계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어제 입었던 것보다 더 비싸고 화려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그의 야망에 있어 중요한 날이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그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날. 장모와의 사소한 다툼 따위로 그의 위대한 아침을 망칠 수는 없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대한그룹 본사 빌딩.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성은 한민준에게 자신의 권력과 성공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가볍게 턱짓으로 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컨퍼런스룸. 이미 그룹의 핵심 부서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밀림의 늙은 호랑이들이었다. 그리고 한민주는 그들 위에 군림할 새로운 왕이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겨누는 그의 손짓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유창하게 영어 비즈니스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4분기에 키 매트릭스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다 아그레시브한 M&A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각 부서 간의 사이너지를 극대화하고 명확한 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신사업 부문은 그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차트를 가리키며 다른 부서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는 이곳의 보스였다. 그의 세계는 완벽했고 그의 권력은 견고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하지만 위압적으로 열렸다. 회의에 집중하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중요한 회의 도중의 방해는 용납되지 않는 불문율이었다. 민준의 미간에 짜증이 서렸다. 문 앞에는 그의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명은 그룹의 부회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윤기중 이사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보았던 그 차콜 그레이 정장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평창동 빌라에서와는 전혀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 권력과 야망이 소용돌이치는 비즈니스의 정점에서 그녀는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여왕처럼 보였다. 민준의 얼굴에 감정의 파도가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는 순수한 놀라움이었다. 어머님, 여긴 어떡해? 두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짜증과 분노였다.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건가?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쳐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다음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로 변해버렸다. 그룹의 2인자이자 민준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윤기중 부회장이 서연의 반 발자국 뒤에서 멈춰서더니 그녀를 향해 완벽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같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윤 부회장의 입에서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장엄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 한마디가 민준의 뇌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에 파노라마 같던 서울의 풍경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장모님, 부유한 미망인? 하녀?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그녀에게 붙였던 모든 어리석은 꼬리표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감의 상징이었던 레이저 포인터가 딸깍 하는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굉음처럼 들렸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띄워놓았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aggressive M.A. strategy라는 단어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저기, 어머, 그는 말을 더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사냥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의 사냥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고개를 숙인 임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상징적으로 비어있던 상석 선대회장의 자리로 걸어가 당연하다는 듯 앉았다. 그녀는 턱짓으로 윤 부회장에게 떨어진 레이저 포인터를 줍게 한 뒤 아무렇지 않게 손짓했다. 회의, 계속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젯밤 그가 퍼부었던 어떤 모욕적인 언사보다 더 무겁게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민준은 기억하지 못했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모두가 새로운 권력의 실세인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직 민준만이 텅 빈 회의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속삭였다. 한민준 실장 인사 파일 좀 준비해줘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의 것, 모든 걸로, 모든이라는 단어에 실린 차가운 무게는 어젯밤의 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심판하겠다는 서늘한 선고였다. 회의실을 나온 한민준의 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비틀거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의 축이 통째로 뽑혀나간 느낌이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공황과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목을 조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수십 년 같은 시간을 경험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직원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외나 존경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은밀한 경멸이 뒤섞인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온몸을 찔러댔다. 평소 그와 눈만 마주쳐도 쩔쩔매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그의 눈을 피하며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그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기획조정실의 심장부에 위치한 사방이 유리벽으로 된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종종 그곳에 서서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며 만족감에 접근했다. 부하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완벽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투명한 유리벽은 그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그의 굴욕을 전시하는 수족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뒤적였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처럼 흩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려 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타자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 그를 짓눌렀다. 오전 11시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장례식의 조문객들처럼 무표정했고 그들의 얼굴은 돈처럼 차가웠다. 손에는 똑같은 모양의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대한그룹 감사팀,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수행하는 칼날이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준에게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박서연, 회장님의 특별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민준 실장께서는 감사 종료 시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사무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음 같았다. 그는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민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특별 감사 명령서였다. 감사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민준의 컴퓨터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책상의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기획조정실의 모든 회계장부와 프로젝트 서류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과 기계적인 전문성은 그 어떤 요란한 비난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방 안의 모든 직원들은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랑이 같았던 그들의 상사가 이제는 우리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보였다. 두려움과 굴욕감에 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왕국이 외부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해체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민준은 밀폐된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 그의 인맥,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박서연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던 덩굴에 불과했다. 나무가 흔들리자 덩굴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따르릉. 책상 위에 전화벨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한민준 실장님,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즉시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환이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다. 그를 지나치는 모든 직원들의 눈빛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통령 집무실은 절대적인 권력이 느껴지는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1000더 정도라는 글자가 담긴 커다란 서예 족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박서연은 책상에 앉아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처럼 예비 감사 보고서만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죄인처럼 서서 식은땀을 흘렸다. 상하이 출장 경비 보고서군요. 서연이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 기록을 보니 실장님의 법인카드가 그날 청담동의 한 보석상에서 사용되었다고 나오는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실장님?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회장님,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실수?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이것도 실수인가요? 공급업체 블루 호라이즌과의 계약 말입니다. 그 회사 대표가 한 실장의 대학 동창이라는 점이 흥미롭군요.
경쟁사보다 15%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우정의 대가가 얼마였는지,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증거가 담긴 서류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던졌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부하 직원의 성과 가로채기, 경쟁사와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까지 그의 모든 부패와 비리가 숫자로, 기록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남은 것은 오직 감옥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 그가 하녀라고 모욕했던 여인의 발치에 회장님,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혜를 봐서라도 제발.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서연은 자신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사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 외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만 내뱉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 실장. 자네는 충성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숫자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주지. 한민준이 평창동 빌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 집을 나섰던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고정했던 머리는 땀과 절망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현관에 들어섰다. 그 모습에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박지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란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민주는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의 붕괴는 순수한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교묘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지혜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끝났어. 전부 끝났어. 네 어머니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해. 그는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박서연은 질투와 권력욕에 눈이 먼 잔혹한 마녀였고 자신은 그저 그녀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위였다. 어젯밤의 폭력과 모욕은 그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삭제된 채 오직 장모의 무자비한 숙청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대한그룹에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래,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거였어. 나를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내쫓으려는 함정이었다고. 내가 당신과 결혼한 순간부터 그분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혜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지혜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대로는 나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분이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 그는 그녀의 연민과 사랑을 무기 삼아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줘. 당신 딸이잖아. 당신 말은 들어주실 거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야. 지혜야. 그의 애원은 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어머니의 냉혹한 복수 앞에 무너져 내린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뿐이었다. 그녀의 혼란은 점차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갔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어머니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녀는 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재벌가 부인들이나 사격의 명사들이 즐겨 찾는 신라 호텔의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공공장소라면 어머니도 감정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지혜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 아닌 평소의 우아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지혜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엄마. 지혜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요?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을 망치고 있어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를 파괴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지혜야. 그 자신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건 바로 너였어. 제가 뭘 어쨌는데요? 너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저 그가 만들어주는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왔지. 네, 눈앞에서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니?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른 논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에 가까웠다. 이혼이라도 하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조롱거리인 이혼녀가 되라고요? 그게 제 인생에 그리고 엄마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딸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옆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네 남편을 변호하기 전에 이것부터 읽어보렴. 봉투 안에는 감사팀이 정리한 예비 감사보고서의 요약본이 들어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죄가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상하이 출장비로 청담동 보석상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 대학 동창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한 이메일들. 그녀가 믿었던 남편의 성공 신화는 추악한 범죄의 탑이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폭력적이고 부패한 괴물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없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이 남자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었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그녀 역시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내면의 갈등과 고뇌가 그녀를 찢어놓을 듯했다. 진실과 거짓, 안락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정의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방황했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혜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회사가 아닌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는 저택 2층에 있는 어머니의 서재문 앞에 섰다. 지난밤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그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두드리는 문이 단순히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가 축소된 듯한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별빛 같은 빛을 쏟아냈고,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하객들의 낮은 웃음소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주요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그룹의 핵심 임직원들이 저마다 최고의 옷차림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과 번영의 밤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대한그룹을 둘러싼 최근의 소문들, 그리고 베일에 쌓인 새로운 회장의 정체에 대해 한민주는 그 긴장감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박서연의 지시에 따라 이 행사에 기획조정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무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렸다. 아내 지혜가 어머니를 설득했을 것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는 억지로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 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는 박서연과 박지혜, 그의 운명을 결정할 두 여자를 찾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사회를 맡은 윤기중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깊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4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이끌어 주실 대한그룹의 새로운 리더, 박서연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도 냉혹한 비즈니스 우먼도 아니었다.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대관식에 오르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한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하객들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그룹을 위해 헌신한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연설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유산이란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정신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정신 말입니다. 그녀는 무대 한쪽에 벨벳 천으로 덮인 거대한 이젤을 향해 손짓했다. 얼마 전 그룹의 창업주이신 제 남편, 고 박진태 회장님의 초상화가 복원 작업을 이유로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4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그룹의 진정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다시 모셔왔습니다. 서연이 직접 벨벳 천의 끈을 당겼다. 천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자 강직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박진태 회장의 초상화가 드러났다. 그의 초상화는 한민준이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워버렸던 그룹에 잊혀진 초상화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존경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초상화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그룹의 40년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 대신 차가운 문서 파일들로 가득 찼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유산은 그림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도, 다라는 원칙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더럽히고 잊으려 했던 바로 그 원칙입니다. 스크린에는 감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하나씩 클로즈업되기 시작했다. 블루 호라이즌과의 부풀려진 계약서, 한민준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명세서, 상하이 출장 당일 청담동 보석상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 이미지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연 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멈췄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단 한 사람, 한민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사냥꾼들의 총구 앞에 선 사슴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순식간에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 버려진 전염병 환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부패의 중심에 있던 한민준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무대 아래 객석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있던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모든 것을 결정할 제 딸 박지혜 씨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혜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아버지를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저는 오랫동안 편안한 거짓 속에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나약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모든 증거는 사실이며 저는 그 탐욕이 동반한 폭력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2장의 서류를 꺼냈다. 저는 오늘 아침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나머지 한 장의 서류를 들어보였다. 제 남편이었던 한민준 씨의 사직서입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이 사직서를 박서연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지혜는 서류를 서연에게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단상 위에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놓았다.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음모야. 지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성을 잃은 민준이 소리치며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 닿기도 전에 연회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한민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축하를 위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한 남자의 완벽한 몰락을 담기 위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그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면서도 지혜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다. 무대 위 박서연은 돌아가신 남편의 초상화 아래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고 더욱 단단해진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가족,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진정한 유산을 모두 되찾았다.
잊혀졌던 초상화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그랜드 볼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자본이 모두 모인 듯 화려함과 인위적인 평화가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한민주는 이 제국의 중심에 서 있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기량이 절정에 달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하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불안감을 억누른 채 이 밤이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으려 애썼다. 행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룹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원로 임원들의 지루한 축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그룹의 2인자인 윤기중 부회장이 연단에 올라 마지막 순서를 알렸다. 지난 4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대한그룹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이제 축배사와 함께 이 가식적인 행사는 끝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윤 부회장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가 연단 옆으로 비켜서며 예상치 못한 인물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대한그룹의 진정한 리더를 소개합니다. 연회장 측면의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무대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고 박진태 회장의 미망인, 자선 행사에나 가끔 얼굴을 비추던 은둔의 여인. 그녀가 왜 저기에? 한민주는 테이블에 앉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 회장 박서연입니다. 충격. 연회장 전체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벌집을 쑤신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회장이라고? 공동 창업자? 한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세계에 첫 번째 지진이 발생했다. 서연은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가 40년의 유산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자랑스러운 유산을 자신의 탐욕으로 더럽히고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대한그룹의 힘찬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차가운 감사 보고서의 첫 페이지였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은 사기 계약서 이미지로 수십억 원이 오고 간 의심스러운 계좌 내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한민준이 의심스러운 공급업체 관계자로부터 두툼한 서류 가방을 건네받는 짧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소리 없는 영상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폭로했다. 대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게 뭐야? 한민준 실장이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부패의 기반 위에서는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관의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녀는 객석 앞줄, 하얗게 질린 채 앉아있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이 아니었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박지혜 이사, 이 자리에 나와서 할 말 있습니까? 모든 조명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박지혜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지 않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연약한 어깨가 그 모든 시선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다. 지혜는
어머니의 옆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했다. 대한그룹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한민준 실장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남편 한민준 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의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내의 판결. 그것은 한민준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의 붕괴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했던 가장 유약한 존재에게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심판받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음모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다. 민주는 경호원들에 의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대강당을 뒤흔든 지진의 마지막 여진처럼 화려한 밤의 막을 내렸다. 지혜는 무대 위 어머니 옆에 서서 끌려나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편을 선택했다. 하지만 승리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그리고 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나면 그녀는 자신이 내린 그 선택의 서늘한 그림자를 홀로 마주해야 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의 지진이 지나간 후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꺼지자 찾아온 것은 승리의 환희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투가 끝난 뒤의 정적, 깊고 무거운 피로감과 공허함이었다. 재앙과도 같았던 밤이 남긴 잿더미는 이제부터 하나씩 치워나가야 할 냉혹한 현실의 목록이었다. 박서영과 박지혜 두 모녀는 말이 없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어색한 거리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적을 함께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한 후유증을 앓는 군인들처럼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조용한 밤을 보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감정적인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현실의 폭풍이 맹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신문의 타블로이드 섹션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였다. 대한가족, 충격의 이혼 스캔들, 황태자의 몰락, 장모의 잔혹한 반란인가, 아내의 정의로운 심판인가, 박서연 회장, 20년의 침묵을 깬 진짜 이유는? 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옆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을 치른 후에 작전 상황실과 같았다. 박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붉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는 지혜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룹의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이 굳은 얼굴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이 시급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오너 리스크로 비치지 않도록 철저히 한민준 전 실장의 개인 비리로 선을 긋고 회장님의 책임 경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홍보팀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첫째는 박지혜 이사님의 이혼 소송입니다. 한민준 전 실장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대중에게까지 공개된 만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한그룹이 원고가 되어 한민준 전 실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형사 고발 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및 배임 액수만으로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보고를 들으며 필요한 지시를 짧고 명확하게 내렸다. 언론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일절 삼가고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세요. 주주총회를 최대한 조속히 소집하여 저의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 내내 지혜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고통이 이혼 소송이라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분석되고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는 현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어젯밤 무대 위에서의 단호했던 결심은 막상 닥쳐온 현실의 거대한 무게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그룹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여론이 조금씩 잠잠해질 무렵 서연은 지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제 네 길을 정해야지. 서연이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다. 네가 가진 이름의 무게를 이제는 스스로 져야 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거라. 지혜의 눈이 잠시 빛나는 듯했다.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을 인정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겨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제품 개발 2팀 평사원 박지혜로 발령냈다. 내일부터 출근해서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도록 해. 네가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네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한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배려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냉정한 명령이었다. 다음 날 박지혜의 첫 출근 날. 그녀는 거대한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무난하고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그녀가 제품 개발 2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어색한 침묵,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진짜 왔네. 회장 딸이 왜 우리 부서에. 팀장은 그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90도로 인사를 했고 다른 팀원들도 따라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사모님이나 이사님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동료가 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섬이었다. 지혜의 수습 기간은 현실 그 자체였다. 그녀가 배정받은 자리는 복사기 옆 구석의 작은 파티션이었고 그녀가 처음 받은 업무는 지난 5년간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었다. 화려한 패션 잡지와 사격의 소식만 읽던 그녀에게 빼곡한 숫자와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보고서는 외계어와 같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읽었지만 다음 날 아침 팀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지혜 씨, 보고서의 핵심은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와 경쟁사 분석입니다. 개인적인 감상문을 써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젊은 상사의 냉정한 꾸중 앞에서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녀는 홀로 밥을 먹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이어진 회의에서는 오고 가는 전문적인 대화들을 따라갈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 나왔다. 실수를 연발했고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호화로운 삶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무능과 매일같이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매일 딸의 업무 보고를 받았고 때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내 CCTV를 통해 딸의 모습을 묵묵히 관찰했다.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닦는 모습,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툰 타자 실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까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엄격한 스승의 모습과 자식을 아끼는 어머니의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딸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딸의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서연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회사 건물을 둘러보다 제품 개발 2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무실에는 지혜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더미와 참고 서적들에 둘러싸인 채 자신의 책상 위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다. 쌕쌕거리는 가녀린 숨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시다만 편의점 커피와 반쯤 먹다 남은 삼각 김밥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딸의 하얀 뺨 위로 드리워진 피곤의 그림자,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고집스러운 안간힘.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회장실로 돌아가 자신의 무릎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 잠든 딸의 어깨 위로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녀는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깊은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이라고, 강하게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물속에서 살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문이 싹 텄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것은 아닐까. 자부심과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저미는 길고 긴 밤이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차가운 법률 뉴스 섹션의 헤드라인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 대한그룹은 박서연 회장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배는 폭풍우를 이겨내고 새로운 항로를 향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 안, 제품 개발 2팀의 작은 파티션 안에서 박지혜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파도와 싸우며 가라앉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에서 오고 가는 전문 용어들은 여전히 외계어처럼 낯설었고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 같은 보고서들은 그녀의 무능을 비웃는 듯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조심스러운 친절과 예의 바른 거리감은 투명한 유리벽이 되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꾸역꾸역 일을 배웠다. 경영학 서적을 쌓아두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고 서툰 솜씨로 시장 분석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는 더뎠고 무력감과 자기 연민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누구의 기대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는가. 한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어머니의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매일 반복되는 좌절 앞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진 무능한 상속녀일 뿐이라는 패배감이 그녀를 잠식해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책상 위 인터폰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회장 비서실이었다. 박지혜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30분 후까지 본관 뒤편 C동 연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C동 연구실. 지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다른 질책일까?
그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결국엔 포기하라는 최종 통보일까?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화려한 본관 건물을 지나자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고 창틀에는 희미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과도 같았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과 먼지와 오래된 종이가 뒤섞인 낯설지만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냄새가 났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오후의 햇살 속에 수억 개의 먼지들이 나비처럼 떠다녔고 그 빗줄기 아래로 낡은 선반과 손때 묻은 공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누렇게 바랜 청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대한그룹의 심장이자 그녀의 아버지 고 박진태 회장의 꿈이 시작된 태초의 공간이었다. 박서연은 연구실 한가운데 가죽이 다 헤어져 속이 드러난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왔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문 앞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힘들지? 서연의 첫마디는 예상 밖의 것이었다. 질책도 평가도 아닌 너무나도 부드러운 위로. 지혜는 대답 대신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여기로 오라고 한 건 네게 꾸중을 하려던 게 아니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였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실험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 위에는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쇠로 된 기계 부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대한그룹의 첫 번째 제품이란다. 네 아버지가 꼬박 1년을 밤새워 만든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지. 서연은 회상에 잠긴 듯 먼지가 쌓인 부품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때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 작은 연구실이 우리 집이었고 사무실이었고 식당이었지. 자본금이 부족해서 네 아버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만 여기서 연구를 했단다. 나는 가계부를 쓰고 청계천을 뒤져 낡은 부품을 구해오고 문전박대 당하면서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지. 하루에 라면 한 개를 끓여서 둘이 나눠 먹는 날이 부지기수였어.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것을 가진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단 한 번도 그의 고생이나 실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것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화려한 성이 눈앞에 이 차가운 쇠붙이와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천재였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불통이었어. 수십 번 실패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며 어린애처럼 주저앉아 울던 날 밤 내가 저 소파에서 펑펑 우는 네 아버지 등을 밤새도록 두드려주며 말했지. 우리가 가진 건 서로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린 모든 걸 가진 거라고.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꿈을 믿는 내가 여기 있지 않냐고. 서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대한그룹의 유산이 수조원의 자산과 저 화려한 빌딩이라고 말하지.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진짜 유산은 그게 아니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 네 아버지가 이 차가운 쇠붙이 안에 담아냈던 바로 그 정신. 그게 대한의 진짜 유산이야. 서연은 벽에 걸린 낡은 청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수십 년의 세월에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다. 저길 보렴. 지혜는 홀린 듯 청사진으로 다가갔다.
복잡하게 얽힌 설계도면 한쪽 구석에 잉크가 희미하게 바랜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지혜의 미래를 위하여.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지혜의 가슴을 채우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짊어져야 할 유산은 단순히 부와 명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린 꿈의 무게였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벌이나 시험이 아니라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을 얻는 신성한 통과 의례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어머니, 그녀가 흐느끼며 돌아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서연은 말없이 다가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오해를 넘어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남편을, 아버지를 함께 그리워하는 아내와 딸이었고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동지였다. 어머니의 품에서 지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한참 후 지혜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 보고서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팀은 기존 시장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해서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을 활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기술을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회사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내뱉은 진정한 자신의 생각이었다. 서연은 놀라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딸의 반짝이는 눈에서 그녀는 오래전 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세상을 바꾸겠다던 젊은 시절의 남편을 보았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네 생각은 어떤지. 두 사람은 연구실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혜는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그녀의 생각을 이끌어 주었다. 해가 저물고 연구실의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쟤는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불씨였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형사합의부 법정, 대한그룹의 화려한 연회장이나 평창동의 고요한 저택과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빛바랜 나무벽, 감정 없이 딱딱한 증인석과 피고인석, 모든 인간적인 색채를 빨아들이는 듯한 법복의 검은색까지 공간 전체가 오직 법과 사실이라는 냉정한 무게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감정의 사치가 허락되지 않는, 오직 진실과 거짓의 무게를 재는 저울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민주는 수임번호 503번이 새겨진 남색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몇 달간의 수감 생활은 그의 피부에서 윤기를, 눈에서 오만함을 모두 앗아갔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죄수복 안에 갇혀 있었고, 왁스로 굳혔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 덥수룩했다. 헬쑥해진 얼굴과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은 그가 걸어온 추락의 깊이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했다.
방청석 한쪽에는 박서연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켰다. 한때 가족이었던 자의 완전한 몰락을 확인하며 복수의 쾌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딸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서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딸의 첫 번째 후원자로서,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검찰 측 증인 박지혜 씨를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재판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법정 뒤쪽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표정은 담담했으며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전 남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재판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단호한 발소리였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질문은 철저히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건조하고 날카로운 것들이었다. 증인은 2023년 5월경 당시 남편이었던 한민준 피고인으로부터 대한그룹이 블루 호라이즌사와 신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장차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매우 유망한 해외 기술을 가진 회사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블루 호라이즌의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혹은 계약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당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남편의 전문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검사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띄웠다. 한민준이 대학 동창인 블루 호라이즌 대표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뒤이어 경쟁사보다 15%나 부풀려진 계약서, 그리고 그 차액이 흘러들어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검사의 질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했다. 그녀의 증언에는 전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대한그룹의 주주이자 전 경영진의 가족으로서 회사가 입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언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다. 그 모습에 피고인석의 한민준은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지혜가 자신을 동정할 것이라고 법정에서 자신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그래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그가 알던 유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다. 마침내 변호인의 반대 신문 차례가 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지혜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을 공격하는 전략을 택했다. 증인, 피고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 것 맞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이 오늘 증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의 복수심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지혜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은 이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논점을 흐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배신당한 아내로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그룹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선대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더럽혔으며 수많은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을 배신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고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한민주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증인석의 지혜를 향해 애원하듯 외쳤다. 지혜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전부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지. 제발 나 좀 봐줘. 지혜야, 내가 다 잘못했어.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오. 재판장의 엄한 불호령이 떨어졌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의 몸을 제지했다. 지혜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의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텅 빈 무무의 차가운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리고 그와 얽혔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몇 주 후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한민주는 대한그룹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쳐 막대한 배임을 저질렀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변인과 환경 탓으로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에 법적 종결을 알리는 평결이 내려졌다. 주문, 피고인 한민준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차가운 법정 안을 3번 울렸다. 한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지혜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승자의 미소도 안도의 한숨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담담한 현실만이 존재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희미한 모습이 아니었다. 슬픔과 고통의 흔적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의 단단함과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리고 박지혜라는 이름의 나약함 속에서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1년이라는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많은 것을 씻어내고 또 많은 것을 새로 빚어냈다.
대한그룹의 유리성벽 안에는 한때 몰아쳤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흔적 대신 건강하고 역동적인 활기가 가득했다. 박서연 회장의 정도 경영이라는 단단한 기치 아래 그룹은 과거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강하게 재탄생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와 혼돈의 죄는 모두 말끔히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혁신과 성장의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완벽하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업 부문의 성공적인 론칭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 박지혜 부사장이 있었다. 1년 전 제품 개발 2팀의 구석진 자리에서 어설픈 타자 실력으로 보고서를 쓰며 눈물 짓던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오늘의 그녀는 그룹의 핵심 전략 회의를 이끄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하며 때로는 냉철하기까지 한 완벽한 사업가였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십수명의 백전노장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회장 딸이라는 어색한 수식어로 대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신규 라인업의 북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최종 브리핑하겠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선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방대한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고 힘있게 펼쳐나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규모 TV 광고 예산을 30% 삭감하고 그 예산을 타겟 고객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 및 현지화된 숏폼 콘텐츠 제작에 재분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ROI 투자자 본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부터는 기하급수적인 바이럴 효과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20% 이상 높은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3페이지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한 원로 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까지 지으며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 모습에 질문을 던진 임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 회장은 회의실 가장 상석에서 말없이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만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1년 전 낡은 연구실에서 눈물 흘리던 연약한 딸의 모습, 밤늦게까지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지친 어깨, 그리고 지금 수십 명의 베테랑들을 이끌며 자신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당당한 리더의 모습까지. 그녀는 딸에게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과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자신의 둥지를 떠나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딸에 대한 애틋함이 밀려왔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임원들이 지혜의 발표에 찬사를 보내며 자리를 떠난 후였다. 서연은 조용히 임시 이사회 소집을 명했다. 다시 모인 이사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게 있는 발표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신임 부회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사 여러분, 박지혜 부사장을 대한그룹의 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해 있는 분 계십니까? 회의실 안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의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그룹의 산증인이자 원로인 윤기중 고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지혜 부회장님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부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능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본 바입니다. 혈연이 아닌 땀과 실력으로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것은 회장의 딸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명의 리더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신뢰와 지지의 박수였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어진 눈시울로 이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날 저녁 해 질녘의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박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지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서연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렴. 이곳에는 우리 둘뿐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육중한 회장석 의자를 가리켰다. 저기 앉아보거라.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온기가 그리고 어머니의 고뇌와 결단이 서려 있는 저 자리. 그녀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무겁고 거대한 자리였다. 괜찮다. 이제 네가 앉아야 할 자리니 주인이 자리를 비워두면 엉뚱한 자들이 넘보는 법이지. 서연의 말에 지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육중한 회장석 의자에 조심스럽게 몸을 앉혔다. 부드러운 가죽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눈앞으로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보았을 서울의 풍경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유산의 무게와 영광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서연은 조용히 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포겠다. 지난 세월의 고난과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 손길을 통해 어머니의 강인함과 지혜가 그리고 결코 마르지 않을 사랑이 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듯했다. 준비됐니?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 질문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도전과 어려운 결정들, 그리고 리더로서 겪어야 할 지독한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냐는 물음이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온실 속 화초의 연약한 미소가 아닌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야생화의 강인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최고의 스승님께 배웠는걸요.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의미심장한 미소 속에서 대한그룹의 유산은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함께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장실을 밝히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